예, 자, 국정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3당도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자,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과 추경안 처리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이 시간엔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방금 전에 있었던 청와대가 과거 정부의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를 상당수 발견했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면서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임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 건가량이 발견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서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문건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이 또 적혀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계 건전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발견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또 정경련 부회장 오찬과 관련해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김영환 민정수석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메모에는 간첩 사건에 관대한 판사도 거론이 됐으며 대리기사 남부지검 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휘를 다그치도록 한다. 이같이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전교조 국사교과서의 조직적 추진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다가 무산이 됐던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청와대가 과거 정부의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를 상당수 발표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청와대 출입기자 얘기 들으셨습니다. 김 의원님,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공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300여 종에 달하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가 나왔다. 그 내용들을 쭉 이제 방금 취재 기자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일단은 문서 관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사실 떠나는 과정에서 조금 서둘렀다 할까요?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왔다고 보십니까?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 사실은 어차피 국가 대통령 기록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셨던 정부의 일들을 잘 정리해서 사실 기록할 걸 기록하고 예. 또 복사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쓰지 않았던 캐비넷에 대해서 공간 확대 과정에서 이게 발견됐다는 건 매우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난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겨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관리 자체가 이렇게 안 됐다는 것도 예. 상당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을 거고 더군다나 2013년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 보이네요. 그래서 일정 정도 같은 그 당시에 어떤 맥을 했던 정부끼리는 소통이 되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것이 그것이 공식적으로 잘 정리되기보다는 이렇게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동안에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예.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영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간 또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어떤 자필 메모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예. 현재의 재판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것만 발표하는 부분이 예. 있는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두세 가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국가 기록을
이렇게 방치하고 사용화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예. 문제의식.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동안의 의혹이었던 정부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 왜 우병우 수석이 혹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특검에 대하여 그렇게 압수수색을 반대해 왔는가.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각되지 않고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굉장히 미스테리라고 제가 할 수 그걸 여쭤보고 있겠습니다. 싶었어요. 예. 그때 이제 문세 파석인가요? 네. 26대인가 구입해가지고 그거 어디에 쓸 것인가 용도를 두고 저희들이 뭐 설왕설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탄핵 이후에 그 10만여 건인가 봉인 작업에서 기록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기록물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최순실 농단 국정농단 사태는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아해했는데 결국 이 300여 건에 달하는 이 문건이 나왔어요, 이사장님.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파쇄할 수 있는 시간이 헌재에서 탄핵하는 그 기간, 그 한 2달 가까운 기간이 충분히 그 문서를 정리하고 뭐 파쇄할 건 파쇄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파쇄하지 말아야 할 문건까지 파쇄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런 문건들이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허술하게 결국은 뭐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예. 과연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냐.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부본 같은 경우에 부본이기 때문에 이제 볼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 박수현 대변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본이나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방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검찰 지금 그 최순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지금 검찰과 법원에 지금 넘겨져 있어서 굉장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증거 부족으로 하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 문건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고 이 문건이 또 박수현 대변인 말에 의하면은 예. 그 검찰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건들이 예. 이 300여 건에 대한 문건들이 검찰에 넘겨가면은 사실은 뭐 거의 그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실질적인 증거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은 그대로 뭐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예. 이렇게 저는 삼성 봅니다. 경영권 승계 관련 자료, 국민연금 무결권 등 현안 검토 자료,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 중인데 이게 블랙리스트랄지 또 전 김영환 전 수석의 메모랄지 네. 또 김영환 전 수석 같은 거 비망록이 예전에 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증거 이것이 자료가 될수 시사하는 있겠네요. 바는 예. 그동안의 의혹이 제기했던 문제점, 최순실이 그 말하자면 추진했던 예. 일이 너무 많아서 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조차도 그 자료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은 우병우 수석이 갖고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차분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허둥지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예.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또 실제로 보면 안종범 수석의 어떤 메모가 사실은 그 뭐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검찰이 채택할 수 있는 증거 예.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예. 정말로 이 삼성그룹에 뭐 대해서 말하자면 기회로 활용해야 결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삼성 그 검산 분리 같은 것들을 완화해주면 삼성이 원하고 싶은 것들을 해주는 데 대한 대가, 예. 즉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은 사실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방식으로 보면 재단 출연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지렛대도 삼겠다. 이렇게도 뭐 다소 좀 뭐 악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동안에 자행돼 왔던 일도 보면 충분히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사항을 사실 문건에 대해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요. 예. 이 민정수석실의 이제 고유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기 위한 업무인데 이것이 보고 자체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실행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이 문건을 실질적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네. 왜 이 문건이 만들어졌으며 이거는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지만은 이것이 어디까지 실제로 그 업무 보고 내용들이 작동이 됐는지 이 부분은 사실 밝혀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밝혀진 후에 전후 사정을 맞춰야 되는데 이 문건만 갖고 당연히 이 문건으로 인해서 뭐 삼성 경영 승계 문제라든가 문화용성 그 블랙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고까지는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다음 특히 이제 그 김용환 민정수석 자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필도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적은 건지 본인이 그냥 회의 때 본인이 적은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고인이 됐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 문건에 있는 자필 기록에 있는 내용만 갖고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화면에 볼 때는 나오죠? 그렇죠. 저 부분이네. 저 김영환 부분인데 민정수석의 저게 이제 회의를 위해서 본인이 쓴 건지 아니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그 다른 수석들하고 같이 회의했든지 아니면 또 대통령 주자의 뭐 회의 때 받아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은 사실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이제 그 민정수석에 나왔던 그 문건 그건 뭐 우병우 수석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수석들을 불러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실제로 되는지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차라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병우 지금은 전 수석이 대부분 생산한 문건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는 수석은 아니었고요. 우병우 민정 그 수석 밑에 비서관으로 있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2013년 6월 정도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 최순실 씨가 얘기해서 새로운 장관, 문체부 장관 후보와 말하자면 총리 공간에서 만났던 그 시점이거든요. 실질적인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푸는 국정농단의 특히 문체부 관련해서 성마 관련해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검찰이 들여다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문건과 같이 지금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캐비넷 뒤편에 이명박 2013년 1월 자료라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대변인 발표에 보면은 그 부본들이 한 30건씩 해서 뭔가 30건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회의 때 우리가 되게 일반 회의할 때 보면은 문건을 지금 놓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놓았는데 그게 30건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실행이 안 됐다는 보고 자체가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보고로서 끝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넘어와서 그것이 보관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인과관계가 좀 먼저 규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에 상당한 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여야가 모두 추경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 열고 추경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에는 그동안 추경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한국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일정에 모두 복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전제하에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합의했다며 오늘 오후 2시부터 예결이나 기타 상임위를 가동할 수 있는 곳은 정상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난 것을 계기로 추경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했고 바른정당도 오늘 국회 보이콧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야 3당은 추경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7월 임시국회 기간인 1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대현 예결위원장은 주말에도 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며 심사가 늦은 만큼 예결위원들이 최대한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추경과 함께 국회 벽을 넘지 못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인데요. 정부조직법은 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에서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좀 속이 좀 시원한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 국민 보시는 국민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청와대와 여당 쪽에 이렇게 물밑에서 작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뭐 해결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차후에 저희들이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통이 꽤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여당에서 좀 잘못한 부분도 있었죠. 과정 관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청와대도 좀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 원칙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추경안과 인사 문제는 별개다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원칙적으로 어떤 두 후보자에 대해서 변경이 없다라는 것 속에서 오원식 원내대표가 야당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았냐. 왜냐 아무런 옵션과 카드가 없는 뻔한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철 원내대표도 성의만 보이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 막바지에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 박주순 대표를 만나면서 물꼬를 텄고 실제적으로 추경안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정부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바른정당이 주도해서 예산을 따왔다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의 입지가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전략적인 진술적인 문제지만 이제 그런 측면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한 물꼬 즉 가장 빛에 있는 국민의당을 설득함으로써 그리고 예. 바른정당의 예운 말하자면 원내대표가 부분적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함으로써 이것이 원만하게 되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왜냐하면은 추경안이 18일 이후에 상정된다는 건 사실은 추경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8일 이후 되면 안 되기 예. 때문에 그야말로 11일, 13일도 정말 속타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예. 물론 이제 추경안의 심사가 열리면 그야말로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야당의 예. 반발이라든지 예. 수정안을 대폭 말하자면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난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경안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조직의 영역에서도 어쨌든 마중물을 부어서 예.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야당도 근본적인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인사와 추경은 별개다 해서 한 발짝도 물러설 것 같지 않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지 않았나. 두 후보자 중에 한 명을 택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주요한 한 수가 전국을 살렸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달이 지금 지났는데도 정부 구성을 인사 문제로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게다가 또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특혜 그 조작 사건으로 인해 또 추미애 대표가 또 물을 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뭐 이러다 보면 전국이 뭐 이렇게 막 그 청와대 의지하고 관계없이 막 꼬이게 됐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한수 이게 청와대는 결국은 명분을 찾았고요. 예. 야당은 실리를 찾은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윈윈하는 그 정치, 득세많은 정치를 예. 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결국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예. 아무리 대통령께서 인사와 그 추경 이건 예. 별개다 하지만은 예. 현실 앞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칼자루 쥐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한수를 잘 물렸다. 쉽게 말하면 한수를 예. 물린 거죠. 예. 물림으로 해서 전국을 다 푸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꽉 막혔던 한치도 못 나가고 이거 풀어야 되는데 민주당한테도 명분을 줬지 않습니까? 예. 여야가 실마리 풀 수 있는 명분을 줬고 또 야당은 그렇게 그 송영무 장관은 일단 임명이 됐지만은 예. 조대엽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철회가 되기 때문에 예. 어떤 그 등원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겼다. 물론 이제 추경도 뭐 이제 의총에서 뭐 할지 말지 그러나 추경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면서 야당이 등원할 수 있는 명분을 줬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청와대가 더 좀 시력으로 따지면 또 더 높은 게 협치하는 모습을 예.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하면 좀 더 올라갔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마저 네. 여쭤볼게요. 이사님한테 그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네. 자, 이번에 오원식 원내대표가 보여준 협상력, 상대적으로 또 이제 추미애 대표는 어떤 그런 강경한 발언 때문에 마이너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고 심지어 왕따 이야기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 지금 처한 입장 굉장히 상대적으로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을 보면은 예. 자, 추미애 대표하고 우원식 대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당에다가 머리 자르기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본인이 또 전면에 나선 그 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예. 야당과의 직접 대면 플러스 또 싸움을 하는 것은 참 그동안 역대 여러 가지 그 여당 대표가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 전국을 꼬이는 데는 결국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양이 참
당대표 모양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당대표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떤 상황을 잘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청와대와 또 추미애 대표 간의 소통이 또 전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예, 겁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 예. 자기 정치를 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 자기 목소리 좀 정치, 들어보겠습니다. 예, 또 오늘 들어볼까요? 제주도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네. 한마디 했죠? 좀 들려주실래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또 불리하다고 제가 물러서지도 않았고 유리하다고 그것을 앞장서서 제 것으로 우기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그런 마음 변치 않았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지나간 소회를 말씀을 드리니까 세상 좀 감회가 새롭군요. 예, 추미애 대표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제주도당 공로당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 들으셨잖아요. 자기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추 대표의 발언 무시하겠다, 무시 전략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 아쉬운 점은 이제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만은. 예. 현재 여당 대표로서 자기 소신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자제해달라는 당의 중진들의 말하자면 간곡한 요청이 사실 있었던 있었죠. 것도 예. 사실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말에 대해서는 또 당의 어떤 말하자면 소위 지지 그룹들이 또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기 정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대표가 확 이렇게 입지가 사라지거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초창기 어쨌든 당정 관계를 접점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인 어떤 행태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더 원활하게 어차피 대통령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원식 대표도 마찬가지로 예. 여소야대의 협치라고 하는 여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각인하면서 자성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3, 4년 동안의 대통령 임기 동안의 정치를 풀어야 된다는 컨센서스를 가진다면 이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가 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을 좌우장 끌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의석수로 120석 갖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당 대표가 너무 잘 아는데 그것을 자꾸 달래서 국민의당을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예. 오히려 예.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국민의당을 더 아프게 하니까 예. 이게 도대체 그 여당 대표가 과연 왜 저렇게 그 청와대에서 원치 않은 저런 행동과 자세를 하느냐.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오해를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반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오해까지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럼 오늘 이제 그 청와대에서 어쨌든 인사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늘 아마 저 정도의 발언을 지금 할 수 있지 않냐. 만약에 청와대에서 더 꼬이게 되면은 예. 정말로 추미애 대표는 설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보는 거죠. 예. 아까 전에 이제 조대엽 후보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국방장관이 됐죠. 이제 국방장관의 그 운명이 갈리는 그런 순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임명장 수여식에서 청문회 당시에 융단 폭격을 당한 그런 느낌이었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국방장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약간 언뜻 비쳤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가 좀 희생양이 된 느낌. 둘 분 다 사실은 결격 사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비중을 가리기 어려울 네. 정도로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런 결정에 이제 대해서는. 조대엽 후보의 부분은 예. 두 분 다 어떤 헌결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부분인데 이제 왜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되냐면 가장 저 개인적으로 핵심적인 영역은 양대 노총 모두에서 조대엽 후보에 대해서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는 그 굉장히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강행하고 싶어도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에서 나는 조대엽 장관하고 일할 만하다. 국민들이 반대가 있어도 그렇다면 좀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고 헌결이 많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그 송영무 장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헌결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해군 합참 말하자면 해군 참모총장 정도 수준에서의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그나마 이 사람이 양질이더라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실제적으로. 예. 정의당조차도 일정하게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결과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육군 아닌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정도의 최소한 정의당 정도에서라도 정의당이 어떤 정당이며 보다 진보적이고 그렇죠. 또 어떤 정의를 그야말로 내세우는 정당인데 그런 있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의 경우에는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예. 조대엽 장관의 경우는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글쎄요 하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껄끄럽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송영무 이제 국방부 장관 내정됐죠. 이제 임명받았으니까 장관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는 흠결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제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과연 해군 출신이 우리 군은 거의 육군 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편제 모든 것이. 근데 그 해군 출신이 그 육군의 어떤 편제 이런 사항들을 갖고 계획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인데 그게 예. 이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의 어떤 수단이 딱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하고 싶은데 예. 인재풀이 국방부 쪽으로는 많지 않아요. 안 예. 보니까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조대엽 그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 진보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 환경, 노동 쪽의 인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 인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국방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물론 뭐 그분도 우수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런 노동 관련된 그 인재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명분적으로는 지금 그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아직도 지금 일본은 지금 한 지붕 한 가족 한 지붕 두 가족 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국방 같은 경우는 빨리 교체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그 프로그램을 빨리 작동시켜야 되는데 예. 전 정부 장관이 지금 계속 있으니까 예. 이게 지금 그 너무 지나치 오래 간다. 또 낙마되면은 이 또 청문회 또 몇 달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한 사람 같으면은 맞습니다. 했지 않겠나 뭐 노동부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를 다시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그거는 시간이 좀 상황이- 있어도 예.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뭐 여러 후보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첫 지명할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심상정 정의당 상임 대표죠. 예, 전 대표도 한 명인데 관련해서 우리 심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대통령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시고 어떤 제안도 받은 바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집권 여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정당 간에 그 연합 정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 정부 여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또 정당 간의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모델에 대해서 예. 이제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뭐 저는 심상정 그 전 대표가 그 입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심상정 전 대표가 입당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이게 이중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 않아도 지금 색깔이 지금 민주당하고 같은 색깔인데 이게 뭐 입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을 하게 하느냐. 결국은 뭐 국회에서 납할 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이런데 전문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 정무적인 해석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들으시 왜냐하면은 그거는 저 생존의 문제, 당의 생존의 문제에 걸려 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장애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금도 심상정 대표께서는 물론 이제 대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협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하나 빼가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정책 연합을 통해서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의하면서 그 속에서 그것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을 예. 추천할 수 있는 본인을 포함해서 그런 가능성의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이 탈원전 얘기 나옵니다. 어제 사실 한수원 이사회가 무산이 돼서 이게 언제쯤 뭐 어느 시기로 미뤄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을 했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신고리 오르크의 공사의 일시 중단을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 김 의원님. 네. 워낙 이 문제는 찬반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 갈등 이런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많은 후유증을 낳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큰 틀의 어떤 그 원전을 줄여가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도 있을 수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말하자면 너무 그 한수원이라든지
또 관료 집단에서 미리 이 정부의 방향에 너무 빨리 이렇게 대응해 가서 생각지도 않게 많은 마찰, 사회적 마찰을 소요 비용이 든다는 것은 좀 우려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피해 비용에 대해서도 방금 뭐 보도에서 1,000억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2조 6천억, 뭐 야권에서는 6조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큰 방향에서 지금 아베 정부에서도 사실은 또 원전 반대를 했다가 다시 전기료 인상 때문에 재가동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의 방향은 만들어 놓고 청와대와 컨트롤 타워를 가지면서 좀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그런 대다수의 의견을 국민들이 따라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절차라면. 예. 근데 이제 정부의 이제 뭐 친환경 정책을 펴는다 해서 그거 반대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신고리 이제 5, 6호기 같은 경우는 이게 2년 2개월 걸려가고 통과된 거예요. 중장기 국책 사업인데 이 국책 사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게 수도업되고 또 재가동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뭔가 좀 시스템이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국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뭐 인적, 물적, 그 뭐 해외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인데 정권이 바뀌고 또 대통령이 이 공약 건설 중단 공론화를 시키겠다고 공약까지 했다고 해서 너무 이 공무원들이 여기에 맞춰갖고 예. 지나치게 앞뒤도 안 가리고 또 국민들을 또 이 친환경 정책은 따르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지금 28.8%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수도업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또 잃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고언을 대통령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시간과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한테 고언을 해줄 지금 참모들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 그냥 말 한마디에 오로지 이제 우르르 가서 그냥 다 맞습니다. 이러고 공무원들까지도 지금 가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과연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나라인지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지우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과거 정부가 하는 것들 다 지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과거 정부가 하는 것들을 다 지우고 있다고요. 이 원전 이것도 지금 지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이라는 목표하에서 그걸 지우고 있는데 지우는 건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도 다 100%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일단 공론화 과정을 겪어서 그런 정책들은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 어떤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청와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그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미 FTA 관련인데 개정 협상을 미국 측에서 이제 정식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문제도 좀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좀 쓴소리도 하게 됐습니다. 양쪽에서는 문제를 좀 계속 제기할 그런 뭐 모양새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뭐 저는 크게 막 그 호들갑 정부가 떨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이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상이라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미국에도 물건 팔고 예. 또 중국도 우리한테 물건을 팔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합리적인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미국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과거 우리 외교적으로 보면 자꾸 떼법이라는 게 있잖아. 자꾸 떼쓰고 미국에다 이런 거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우리도 선진국 반이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것을 대응하면은 저는 잘 된다 보고요. 홍준표 지금 대표 이야기는 그런 거죠. 과거 FTA 체결할 적에 그 당시에 민주당 야당이죠. 마치 뭐 우리가 농업이 다 무너지면 했는데 지금 안 무너지고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아마 지적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할만하죠. 그 말은. 예, 김 의원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상당히 많은 뭐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했다는 것, 또 그것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주변에서 지켜봤다는 것,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재협상하게 되면 우리 요구와 관철해서 결과적으로 또 이전의 어떤 협상보다 더 뒤지지 않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